이 집은 내 아들 민준이 집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 네가 직접 월세방이나 얻어 살아. 이 말은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제 여행 가방을 내던지며 저를 집에서 쫓아낼 때 했던 말입니다. 제 이름은 지수. 저는 시댁 식구 6명을 먹여 살리며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 민준의 빚까지 갚아온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제가 피땀 흘려 지은 이 집에서의 처절한 배신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면 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친정 엄마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고 그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은 시댁 식구들을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 늦은 햇살이 싱그러운 채소밭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며 마당의 벽돌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를 마치고 돌아와 진흙 묻은 손발을 씻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시골 마을의 평온한 공간을 갈라놓는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적 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급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통에 띄워 놓았던 바가지를 놓고 서둘러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크고 검은색 7인승 승용차가 저희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춰서서 길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정원 숲을 사이로 느껴지던 은은한 풀꽃 향기를 압도하는 강한 향수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선선한 가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신 부채질을 하고 계셨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신맛이 도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징그러워라. 시골집 들어오는 길이 왜 이렇게 덜컹거려.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네.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발을 내리자마자 물려서 퉁퉁 부었잖아. 시어머니 뒤를 이어 시누이 셋, 수아, 유진, 그리고 민지가 내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패션쇼에 온 것처럼 짧은 치마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두꺼운 화장을 한 채였죠. 막내 민지가 내리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지수 언니, 마당이 왜 이렇게 흙투성이야. 내 명품 구두 다 버렸잖아. 저는 멍하니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남편 민준이 전화해서는 며칠 뒤에 엄마랑 동생들 데리고 시골에 잠깐 놀러 갈게라고 가볍게 말했었거든요. 저는 그들이 평소처럼 잠깐 시골집에 들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실 몇 군데만 청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광경은 저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리자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행 가방, 종이 상자, 잡동사니, 가방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기사가 힘겹게 겨우 모두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이건 잠깐 놀러 온 게 아니라 흡사 피난이라도 온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경직되게 만든 것은 민준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비틀거리며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짝에 완전히 기대더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아직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고 오랜만에 만난 아내에게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풀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웅얼거렸습니다. 집에 왔나? 지수야, 마실 거, 술 마실 거 없어? 목이 너무 말라. 저는 불쾌함을 억누르며 침을 삼키고는 운전기사가 마당으로
내려놓고 있는 짐 더미를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모두 놀러 오시면서 왜 정확한 시간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식사 준비라도 해놓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김 여사는 선글라스를 벗고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땀 흘려 수년 동안 지어 올린 깔끔한 기와집 쪽을 턱으로 가리키더니 무심하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놀러 온다는 시시한 소리야. 나 시내 집 팔았다. 오늘부터 우리 온 가족이 너희 부부와 여기서 같이 살 거야. 그래야 집안에 활기가 돌지. 며느리 너는 뭐해? 그냥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장 짐들 안으로 옮겨. 그리고 방들 중에 제일 넓고 깨끗한 방들로 동생들 쉴 수 있게 정리해놔. 길 오느라 힘들었단 말이야. 제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시내 집을 팔고 여기로 아예 이사 온다고요?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이 집의 주인인 저에게 의견조차 묻지 않고요. 새 시누이는 제가 초대하기도 전에 이미 손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직진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은 남동향방 차지할게. 그 방이 시원하잖아.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창문이 커서 밭이 보이는 방.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제일 최신 에어컨 달린 방이 내 거야. 막내 민지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공짜 케이크를 나누듯 제 집을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발이 붙은 듯 서서 평온했던 저를 가로막는 성벽처럼 높이 쌓인 여행 가방과 종이상자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그때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올라오더니 제 슬리퍼를 발로 차 버리고는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하자 욕지거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밭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침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한 태도와 남편의 취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제 평온했던 나날이 이 순간부터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평소에는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이 감돌던 저희 집은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싸구려 소주 냄새가 위에게 시큼한 냄새와 뒤섞였죠. 제가 어리석게 상상했던 오랜만에 부부간의 해우 대신 현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제가 지난해 간신히 마련한 나무 소파 위에 연신 토악질을 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젖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부숙해진 얼굴, 잿빛 피부, 그리고 풀린 눈동자를 한 민준을 보며 저는 과거 제가 도시에서 반했던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멋있던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년 전에 민준이 세련되었던 만큼 현재의 민준은 비참하고 추했습니다. 아마도 파산한 도시 남자라는 꼬리표가 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날려버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불만 가득한 알코올 중독자뿐이었습니다. 수건이 그의 얼굴에 닿자마자 그는 제 손을 세차게 뿌리쳤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웅얼거리며 끈적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꺼지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 무슨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이 집에 왔는데 얼굴은 문상 온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어. 물 한 잔 따라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아직 놀라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김 여사가 방금 점령한 가장 좋은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차림으로 이 어질러진 전쟁터 한가운데 완전히 이질적으로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구토물을 내려다보고는 괴로워하는 아들을 보았지만 그 귀한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지수야, 너는 뭐해?
그냥 멍청하게 서 있기만 할 거야. 얘가 취했으면 레몬차나 생강차라도 타서 해장시켜야 할 거 아니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뭘 쳐다봐. 네, 남편이 괴로워하는 거 안 보여. 얼른 깨끗하게 치워. 냄새나서 누가 잠이라도 잘 수 있겠니?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은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참아야 해. 참아야 해. 이 집의 서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법적인 권리는 나에게 있어. 그냥 그들이 저렇게 연극하게 내버려 두자. 그들의 탐욕스러운 본성과 불법적인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가서 한 번에 치워버려도 늦지 않아. 생각이 정리되자 저는 억울함을 삼키고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타고 청소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밤을 새워 치웠습니다. 민준의 코 고는 소리와 시어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계속해서 제 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전체에 닭 울음소리가 퍼질 때 저는 이미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밭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채소 농장의 일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전에 저는 거실을 흘끗 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소파 위에서 눈을 뒤집고 자고 있었고 팔다리를 비틀고 입을 벌린 채 마치 물에 떠내려온 시체와 같았습니다. 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아마 정오쯤이나 되어야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가 얼마 안 되는 제 지갑을 꺼내 잔돈을 세었습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민준의 저런 술 마시는 속도라면 집안의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고 길에서 쓸 몇만 원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두꺼운 작업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쑤셔넣고 옷핀으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땀과 눈물이었고 저는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정오 무렵 저는 도구를 더 가지러 집에 들렀습니다. 민주는 일어나서 식탁에 발을 올리고 라면을 먹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며 큰 소리로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밥 다 먹으면 좀 쉬었다가 밭에 나가서 제가 채소 좀 묶는 것 좀 도와주세요.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요. 수확철이라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집에서 계속 쉬고만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민주는 젓가락을 라면 그릇에 세게 던졌고 국물이 식탁 위로 사방팔방 튀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얼굴이 흙 묻은 농부처럼 보여. 나는 여기 쉬러 온 거야. 큰 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사장이 되기 위해 온 거지. 당신이 부려먹는 일꾼이 되려고 온 게 아니야. 적당히 해. 기어오르지 말고. 따미는 식기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에 김 여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민준 말이 맞아. 남자는 큰 뜻을 품고 바깥 세상에서 일해야지. 누가 채소밭이나 파헤치고 다니니? 너 자신부터 돌아봐. 아내라는 사람이 남편 비위를 잘 못 맞추고 내조할 줄 모르면 남편이 인생이 재미없어서 술이나 찾아 마시는 거야.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깔릴 때가 되어서야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땀과 진흙으로 범벅된 채 농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채소를 포장하고 잎을 정리하며 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등판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가 말랐습니다.
땀 자국은 하얗게 소금처럼 변해 온몸을 간지럽혔습니다. 집에 오면 따뜻한 국이나 적어도 뜨거운 녹차 한 잔이라도 준비되어 있어 이 피로를 씻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먹물처럼 어두운 부엌이었습니다. 아궁이의 재는 오래전에 꺼져 있었습니다. 반면 부엌의 썰렁함과는 정반대로 거실은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창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대고 들여다보니 세신우이, 수아, 유진, 민지가 소파와 평상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하얀 종이 마스크팩을 붙인 채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가끔씩 서로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최대 출력으로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찬 공기가 문틈으로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달 두 부부만 살 때는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와도 몇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온수기, TV, 냉장고까지 6식구가 최대한으로 사용한다면 이번 달 전기요금은 수십만 원을 넘길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모두 제가 밭에서 힘들게 수확한 채소에서만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참고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너희들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밥 한 번 안 안쳤니?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배고프지 않아? 막내 민지는 여전히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종이 마스크팩 너머로 앙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이, 지수 언니. 우리 좀 이해해줘. 우리는 피부가 민감하단 말이야. 우리는 도시의 에어컨 환경에 익숙해서 그래. 언니네 이 아궁이 부엌은 연기가 자욱하고 먼지가 너무 많아서 피부에 닿으면 뾰루지 나고 김이 생기고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그 연기 냄새 못 참겠어. 혹시라도 피부 다 망가지면 시집은 어떻게 가라고.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불을 피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늦게 차려졌습니다. 삶은 고구마 순을 마늘, 간장 양념에 찍어 먹는 것과 제가 점심때 밭에서 잡은 민물개로 끓인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밥상이 놓이자마자 새아가씨는 손으로 한 조각 집어 맛보더니 독이라도 먹은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쭉 내밀며 불평했습니다. 그 채소가 왜 이렇게 시커매? 너무 비위생적이잖아. 도시에서는 진공 포장된 깨끗한 유기농 채소만 마트에서 사 먹는단 말이야. 이런 길가에서 자란 것들은 징그러워. 벌레도 많고 영양도 부족하잖아. 이렇게 먹으면 푸쑥해진단 말이야. 그들 중 맞이인 수아는 밥그릇을 뒤적이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음식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한테 70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어? 우리 화장품이랑 간식이 다 떨어졌단 말이야. 이 시골에는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어. 다 싸구려 잡화점 물건뿐이야. 우리는 도시에서 해외 직구로 시켜야 쓸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리고 현금으로 줘야 해. 배송기사는 계좌이체 같은 거 귀찮아서 안 받아. 뜨거운 피가 얼굴로 몰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상에 꽉 내려놓고 뻔뻔하게 요구하는 새아가씨의 두꺼운 화장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희들 잘 들어. 내가 힘들게 채소 팔고 곡식 팔아서 번 돈은 너희 대가족 6명의 하루 세끼 식사, 그리고 전기와 물값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벅차. 나는 너희들이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이나 수입 과자를 사 먹을 수 있게 지원해줄 여유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어. 고급스러운 걸 쓰고 싶으면 직접 나가서 돈 벌어. 어깨도 넓고 다 컸잖아. 이 말을 듣자 수아는 눈을 부릅뜨고 신랄하게 비꼬는 목소리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에휴,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언니는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굴어? 시어머니네 가족이 잠깐 어렵다고 시집 식구한테 이렇게 인색하고 십십하게 굴다니. 그러니까 민준 오빠가 실직 나서 밤낮 술이나 마시러 다니지. 돈만 밝히는 언니 얼굴 쳐다보는 것보다 그게 낫겠어. 장공고. 그 말은 마치 넘치는 잔의 마지막 한 방울처럼 제 속에 억눌려 있던 고통과 분노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소반 위에 남아있던 시금치 줄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어머니가 매일 내세우는 그 허울 좋은 명예를 위해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는 지금 종이처럼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민물개 된장국 냄비를 식탁 한가운데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넘쳐 흐르며 튀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집에 이것밖에 없어. 이건 내가 노동해서 번 거야. 먹을 사람은 먹고 안 먹을 사람은 굶어.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이 녹초가 됐어. 더 이상 누구도 시중들 수 없어. 이 말을 하고 저는 국을 밥그릇에 퍼담아 쉴 새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 시누이가 얼굴을 구기며 서로를 쳐다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이 집에서 펼쳐질 길고 긴 전쟁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마치 세월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7일 만에 채소밭 옆에 평화로웠던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때 의지할 곳이라고 기대했던 남편, 민주는 이제 자기 집안을 배회하는 유령과 다름없었습니다. 시골에 온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서 저를 돕거나 채소가 익었는지 병들었는지조차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일은 매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늘어진 잠옷을 입고 낡은 슬리퍼를 끌고 마을 입구의 술집으로 가서 교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큰 사업을 위한 인맥 쌓기라고 불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술에 빠져 허우적대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저를 지나가면서도 안쓰러운 눈빛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지수. 저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라니. 멀쩡했던 집에 스스로 빚을 끌어들였구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티를 하러 가며 그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을 외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정오, 제가 마당에서 쌀을 말리고 있을 때 마을 입구 술집 주인이 환한 얼굴로 두꺼운 외상 장부를 들고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신랄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네 집 어디야? 민준이 어디 있어? 당장 나와서 내 돈 갚아. 그렇게 입에 가득 채워 마셨으면 떼어 먹으려고 한 거야? 시어머니 김 여사는 제가 아끼던 화분을 베란다에 옮겨 심고 있다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서둘러 뛰쳐나왔습니다. 술집 주인을 보자 그녀는 새된 목소리로 유리창을 긁는 듯한 소리를 내며 변명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착하고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당신의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빚질 리가 없잖아요. 당신 분명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 씌우지 마세요. 술집 주인은 비웃으며 장부를 펼쳐 그녀 얼굴 앞에 들이밀고는 휘갈겨 쓴 글씨 한 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눈 크게 뜨고 보세요. 2일. 막걸리 3통, 돼지 내장볶음 2접시, 담배 1갑, 3일, 소주 5병, 백숙 1마리, 총 15만 원. 여기에 서명까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도
아니라고요? 착하고 교육받았다고요? 술주정뱅이지. 김 여사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여전히 체면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에휴, 그까진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 떨어요. 우리 애가 지갑을 깜빡했나 보죠. 조금 있다가 돌아오면 갚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세요? 일주일째 지갑을 깜빡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말해두는데 오늘 돈을 다 갚지 않으면 내가 확성기를 가지고 와서 온 마을에 당신네 집안의 진짜 얼굴을 다 소문낼 거예요. 그때 가서 길거리에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라고요. 술집 주인은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김 여사는 체면을 잃을까 봐 겁이 나서 황급히 저를 돌아보며 눈을 부릅뜨고 명령했습니다. 지수,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냥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장 집에 들어가서 돈 가져와서 갚아. 15만 원 때문에 사람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게 만들어. 창피하지도 않아? 네 남편 체면 좀 살려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식비와 공과금을 대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술값을 갚는 데 써야 하다니.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술집 주인의 험악한 눈빛과 시어머니의 뻔뻔한 표정을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저와 이 집안의 명예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꽁꽁 쌓아두었던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확히 15만 원을 세어 울분으로 떨리는 손으로 술집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돈을 세고 또 세더니 길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당신 남편더러 술 좀 작작 마시라고 해. 돈 없으면 허세를 부리지 말고. 술집 주인이 막 떠나가자 민준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벌겋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텅 빈 돈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그는 비웃으며 제 어깨를 아프게 툭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정말 쿨하네. 역시 내 마누라야. 우리 마누라는 부자잖아. 농장 큰 사모님이 그까지 잔돈 몇 푼 아깝겠어. 내일도 내가 술집에 갈 거니까 미리 돈 좀 준비해놔. 저는 민준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화초 다듬기를 계속하는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내 방금 갚은 빚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민준의 술집, 외상값 갚음 150영원. 이것은 제가 스스로의 공평함을 되찾기 위해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될 증거였습니다. 저는 늘 제 집의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 방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닥은 항상 윤이 났고 가구는 나무 향이 났으며 정원에서는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오는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인내심은 극한으로 시험받았습니다. 민준이 동네의 백수 친구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와 술판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문자 그대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빈 술병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담뱃재가 유리 식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역한 술 냄새, 담배 연기 냄새가 커튼에 베어들고 음식물 찌꺼기 냄새와 뒤섞여 숨쉬기조차 어려운 답답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친구들 사이에 앉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술잔을 흔들며 큰 소리로 웃었고 마치 자신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후한 집주인인 양으스댔습니다. 제가 바티를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보자 그는 안부조차 묻지 않고 거만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마누라 왔어. 잘 됐네. 술이 다 떨어졌어. 마을 입구에 가서 막걸리 몇 통이랑 삶은 돼지 내장 좀 사와. 우리가 지금 한창 재밌는데 분위기 깨지 마.
저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서 손발이 녹초가 된 저는 그저 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술꾼 친구들을 보며 저는 화를 억누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 시간에 문 연 가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다들 이제 그만 해산해서 이웃들도 좀 쉬게 해줘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남들이 안 좋게 봐요. 방 안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술꾼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누군가는 비웃으며 낄낄댔습니다. 에휴, 민준이 마누라한테 쥐 잡혀 살았네. 마누라 말 한마디에 바로 꼴이 내리나 보네. 이 조롱 섞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굳어졌고 남자로서의 허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와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어? 감히 내 손님들을 쫓아내겠다고. 이 집 주인이 나야, 당신이야. 내가 사오라고 했으면 사와. 감히 말대꾸하지 마. 내가 미치기 전에.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 가요. 제가 번 돈은 당신이 이런 무의미한 술판에 낭비하라고 번 돈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가서 사세요. 짝 갑작스럽게 제 왼쪽 뺨에 엄청난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강한 충격에 머리가 윙윙거리고 눈앞에 불꽃이 튀었으며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모서리에 쓰러졌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안고 수년간 함께 살았던 이 남자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민주는 헐떡이며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건방진 것, 감히 남편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정신 차리게 때려줄게. 누가 이 집 주인인지 알아야지. 그때 안방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류나 안쓰러움은 전혀 없었고 마치 칼로 제 심장을 찌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아. 너는 아내니까 남편 말에 순종해야지. 얼른 가서 술 사와서 네 남편 기분 좋게 해줘. 친구들 앞에서 체면 깎지 말고. 여자라는 것이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남편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대꾸를 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고 속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저는 낄낄거리며 다시 술판으로 돌아가는 민준을 보았고 굳게 닫힌 시어머니의 방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부부간의 정이나 가족의 도리는 그의 손에 들린 술잔과 함께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제 맞은 따귀의 통증이 뺨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크게 코를 골며 술 냄새를 풍기는 민준을 보며 저는 이 남자가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밤새 시끄럽게 논 뒤돌아 떨어져 있을 때를 틈타 그스러 저는 몰래 윗동네에 사는 믿음직하고 솜씨 좋은 전기 기술자 평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전구로 위장된 특수보안 카메라 2개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씨는 빠르고 비밀스럽게 일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의 감시 카메라가 거실 구석에 비밀리에 설치되었고 다른 하나는 제 침실의 옷장과 벽 쪽을 향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녹화 장치를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 모든 음모는 제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로 달려가 아껴 모아 두었던 돈 30만 원 정도를 들여 작지만 튼튼한 방화 및 파손 방지용 소형 금고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방문을 잠그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서류들을 모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저에게 증여해 주신 제 이름으로 된 집문서,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결혼증명서, 보험증서, 그리고 남아있던 약간의 결혼 예물 현금까지 모든 것을 금고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는 6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는 모든 법적 서류를 사진 찍어 친정 엄마 박 여사에게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사본을 출력해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잘 간직해 주세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엄마한테 부탁할게요. 저는 속으로 그날이 너무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며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야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찬밥을 뒤적거리다가 평소처럼 돈을 빌리려고 제 지갑을 찾으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눈에 띈 것은 방구석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금고였습니다. 민주는 멈춰서서 분노와 놀라움으로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게 뭐야? 너 금고는 왜 샀어? 비자금 숨긴 거야. 열어, 당장 열어. 술값 낼 돈 5만 원만 꺼내줘.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 저는 옷장에 기대 팔짱을 끼고 서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번 돈은 온 집안 식구 6명의 식비와 공과금을 대기 위한 돈이에요. 당신이 술 마시는데 쓰라고 번 돈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 재산은 제가 지킬 거예요. 단 한 푼도 당신은 가져갈 수 없어요. 민주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는 금고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며 숫자를 마구 돌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궁핍함은 그의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있던 망치를 집어들고 금고 표면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감히 나를 시험해. 네 남편을 무시해. 내가 이 금고를 부숴서 네가 뭘 숨겼는지 보겠어. 열어.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집을 다 때려 부술 거야. 당장 멈춰. 김 여사의 단호하면서도 억눌린 고함이 방문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달려들어와 제 며느리가 다칠까봐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민준의 손에서 재빨리 망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고 창문 밖으로 이웃이 지나가는지 살피며 눈을 굴렸습니다. 너 미쳤니? 이 녀석아. 대낮에 이렇게 쿵쾅거리고 때려 부수면 어떡해. 이웃들이 듣고 지역 경찰에 신고하면 복잡해진단 말이야. 이 집은 지금 빚 때문에 남들 눈총 받고 있잖아.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비웃게 시끄럽게 굴지 마. 민주는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고 분통이 터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으며 손발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봤잖아. 제가 돈을 다 잠가 버렸다고. 그럼 나는 뭘 써? 오늘 오후에 웅이네 패거리가 술값 달라고 할 텐데 돈 없으면 나를 찔러 죽일지도 몰라. 엄마, 제더러 돈 달라고 해. 김 여사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키더니 저와 방구석에 있는 금고를 음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노골적인 증오 대신 먹이를 노리는 늙은 여우처럼 계산적이고 사악한 시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제가 듣지 못하도록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눈빛에 교활함이 번뜩이더니 그는 화를 사기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두 모자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키려 애쓰는 것을 빼앗기 위해 단지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금고를 열 수 없게 되자 민주는 흥분해서 밖으로 뛰쳐나가 사채를 빌려 술값을 갚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늪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시작이었고 곧 온 가족을 다가올 악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마땅히 맏며느리이자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인 제가 손님들을 제대로 접대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피땀으로 지은 이 부엌 안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 시댁 식구들의 허울 좋은 체면 연극을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무임금 하녀로 전락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김 여사는 붉은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밤알만 한 가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건 채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을 모두 초대한 것이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뻔뻔하게도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실에 크게 울려 퍼져 장례 음악 소리마저 압도했습니다. 아이고, 숙모님들, 이 집 좀 보세요. 제 아들 민준이가 도시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 보낸 돈으로 지은 거예요. 제가 적당히 지으라고 했는데 자기 부모님 노후를 위해 크게 짓겠다고 굳이 우기더라고요. 저는 아들 덕분에 복이 많은가 봅니다. 엄마의 극찬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해진 민주는 아침부터 마신 술로 얼굴이 벌개진 채 집안의 어르신들과 함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하며 수십억 원짜리 환상적인 프로젝트와 도시에서의 엄청난 인맥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현실은 그의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었고 마을 술집의 빚더미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평생 흙 묻히고 살아온 시골 어르신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고 김 여사가 복이 많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벽 3시부터 닭을 잡고 떡을 만들고 볶음 요리를 하느라 그릇과 음식 더미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발은 닭을 손질하고 소반을 차리느라 녹초가 되었습니다. 새 시누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쟁반을 나르는 일만 한 뒤 다시 가서 수다를 떨거나 셀카를 찍었고 저 혼자 5상의 음식을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상 차리기가 끝난 후 저는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시아버지께 향을 피우러 가려는데 김 여사가 부엌 문에서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찌르며 손님들이 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디 가려고 가만히 앉아서 국물이나 보고 있어. 국물이라도 졸아붙으면 맹물로 부을 거야. 그리고 손님들이 많은데 너 땀 냄새 나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거실에 나가면 민준이 체면 다 구겨. 나중에 손님들 좀 빠지면 부엌에 내려와서 혼자 밥 먹어. 여자들은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밥 먹는 게 예의야.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삼키고 어둡고 좁은 부엌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축배 소리는 제 귀에 너무나도 시끄럽고 신랄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농장에서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아는 친척 한 분이 드물게 저를 언급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 집에서 제일 유능하고 꼼꼼한 사람 같아. 혼자서 밭일이랑 살림을 다 해내잖아. 민준이는 저런 좋은 아내를 얻은 건 세상을 3번 구한 거야. 안 그래요, 김 여사? 순간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형식적인 인사라도 좋으니 인정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랄하고 경멸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에휴, 숙모님은
칭찬도 잘하시네. 얘가 그저 손발이 부지런하고 알이나 잘 낳는 암탉 같은 타입이지. 머리 쓰는 일은 민준이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얘가 평생 일해도 민준이가 계약서 한 장에 사인해서 버는 돈도 못 벌어요. 이 집의 크고 작은 일이나 경제적인 일은 다 제 아들이 결정해요. 얘는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고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허술한 논리에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나무문 뒤에 기대어 서서 이미 녹음 모드로 켜놓았던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비웃음, 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거나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밝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비웃어. 이것이 법정에서 너희들의 배은망덕함을 증명할 증거가 될 테니. 떠들썩하고 비난 가득했던 기일 잔치 후 저희 집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폭언이나 물건 부수는 소리 대신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도록 달콤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욕설을 퍼붓지 않았고 새시누이도 헐뜯는 말을 줄였습니다. 대신 저를 향한 어색하고 가식적인 친절이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정상적인 친절 뒤에 분명히 치밀하게 계산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제가 식기를 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김 여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는 나무 소파 옆 빈자리를 톡톡 치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거 놔둬. 조금 있다가 동생들이 설거지할 거야. 여기 앉아봐. 엄마가 너희 부부와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어. 온 집안의 대사다시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고 이쑤시개를 사용하며 마치 큰 은혜라도 입을 것처럼 우쭐한 표정이었습니다. 새시누이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눈을 빛내며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 끝에 앉아 한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은밀하게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여사는 헛기침을 하며 뜨거운 차 한 잔 따라주렴 이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온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너희 부부가 좀 소원해 보여서 엄마도 마음이 불편해. 특히 네가 방에 커다란 금고를 사놓은 일 말이야. 엄마는 너무 슬프다.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가 서로를 남처럼 경계하면 어떻게 일이 잘 되겠니? 사람들이 부부가 화합해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너는 네 명의로 된 집문서 등기부 등본을 꼭 쥐고 있잖아. 민준이는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밖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어. 얘가 세상 밖에서 무시당하고 기가 죽으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서 술이나 찾아 마시는 거지. 그녀는 잠시 멈춰 저의 태도를 살피더니 도덕적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어.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너는 그 집문서를 민준이와 공동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해. 그래야 얘가 위신이 서지. 그래야 파트너들이 우리 집의 규모를 보고 존중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니니. 아내의 집에서 얹혀 산다는 소리 들으면 남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너는 모르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수아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랄했지만 충고하는 척했습니다. 맞아요, 지수 언니. 왜 이렇게 짐짐하게 계산만 해. 평생 같이 살 부부인데 집이야 뭐 외적인 재산이잖아. 언니가 명의 변경을 안 해주면 사람들이 오빠가 이 낡은 시골집이라도 뺏을까봐 언니가 두려워하는 줄 알겠어. 우리 오빠는 도시 남자야. 이런 시골 땅 몇 평 탐내지도 않아. 언니가 왜 고양이처럼 똥 숨기듯이 꼭 쥐고 있냐고.
민주는 이쑤시개를 바닥에 던지고 가슴을 팡팡 치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엄마 말 들어. 나랑 집 문서를 공동 명의로 바꾸자. 내가 당신한테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내가 바로 정신 차리고 사업에 전념해서 술 바로 끊을게. 이 집 문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규모가 큰 농장을 열 거야. 그때 당신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돈이나 세는 사모님이 될 수 있어. 더 이상 흙 묻힐 필요 없어. 약속할게. 명의만 바꿔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결국 이 달콤한 연극은 집문서 등기부등본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제 삶과 미래를 보장해줄 유일한 자산. 그들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몇 마디 가머니설과 알코올 중독자의 빈 약속만으로 제가 악마에게 증거물을 넘길 거라고요. 저는 김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민준과 새 시누이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한 단어 한 단어 느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 시누이들, 제가 분명히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과 땅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 엄마가 저에게 증여해 주신 개인 재산입니다. 정식 증여 계약서와 공증 서류가 있으며 이는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재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쓴 돈도 제가 수년간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민준 씨는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집문서를 절대 공동 명의로 바꾸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공동 명의로 등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준 씨가 사업을 하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아내의 재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분홍색에서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탁자에 세게 내리쳤고 뜨거운 차가 튀어 그녀의 실크 치마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몸을 저에게로 숙이며 눈에 핏발을 세웠고 방금 전에 자비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좋게 말할 때 안 들었지. 이제 강제로 해야겠구나. 이사악하고 이기적인 며느리 같으니 내가 내 아들 명의로 안 바꾸면 나중에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말해두는데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면 이 늙은 여자가 악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감히 이 집안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김 여사의 협박은 어둠 속에서 신랄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제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집안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문서 명의 변경, 강요 연극이 처참하게 실패한 후 저는 김 여사와 민준이 주춤하거나 적어도 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고 그들은 더 비열한 형태인 도둑질로 변질되었습니다. 심리전과 위선적인 도덕성이 저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그들은 이 집 안에서 쥐처럼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가 흐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화장대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띈 것은 금고에 넣지 않고 보관했던 몇 점의 기념품 장신구를 넣어둔 화장대 서랍이 뜯겨져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작은 자물쇠는 부러져 있었고 주변 나무는 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 확인했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엄마가 결혼 예물로 주신 2돈짜리 금반지와 첫 월급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은목걸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성은 침착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 처음 왔을 때부터 물건에 손대는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지난주 비밀리에 설치한 전구 위장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녹화된 영상이 대낮처럼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민주는 지저분한 옷차림으로 칼을 들고 제 서랍을 열심히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든 것은 세신우이 수아, 유진, 민지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오빠를 말리기는커녕 방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손톱을 다듬으며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빠, 빨리 부서. 혹시라도 언니가 갑자기 돌아오면 귀찮아지잖아. 민지는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돈 챙기면 나도 버블티 사 먹게 좀 나눠줘. 온 가족이 한 사람에게 도둑질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한 사람은 그들을 매일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성큼성큼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발을 올리고 TV를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새 시누이들은 패션 잡지를 보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의자 위에 던져놓고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단어씩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준 씨, 내 서랍 안에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 어디 갔어요? 민준은 깜짝 놀라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땅에 떨어뜨렸고 벌떡 일어나 눈을 이리저리 굴렸지만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무슨 반지? 당신 망상에 빠진 거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 물건 잃어버렸다고 애먼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옆에 앉아있던 유진도 앙칼지게 거들었습니다. 언니도 참, 언니 물건은 언니가 안 지키고 왜 남편이랑 시누이한테 뒤집어 씌워? 혹시 친정 엄마한테 갖다 주고는 오빠 욕할 구실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경멸로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뒤집어 씌운다고요? 너희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지.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방금 추출한 동영상을 민준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가 서랍을 뜯는 모습, 새 시누이가 문 앞에서 망을 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거실 한가운데에 신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 시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동영상 속의 자신을 보고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하게 변했지만 수치심이나 사과 대신 알코올 중독자의 뻔뻔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가슴을 내밀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다. 그럼 당신은 내 아내잖아. 부부 공동재산이지. 내가 돈이 부족해서 아내의 금 몇 돈 가져다 썼다고 해서 법에 걸려 남편이 아내 돈 가져간다고 잡는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은 아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색해. 숨기고 숨겨서 남편이 도둑처럼 서랍을 뜯게 만들어 창피한 줄 모르고 큰 소리치고 있어. 저는 저런 불안당의 논리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 개인 재산을 침해한 것을 남편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뻔뻔함과 그의 온 가족의 공모는 이미 법과 인간의 도덕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이제껏 그를 보지 않았던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경찰이 안 잡는다고 했죠. 두고 봐요.
저는 더 이상 다투는 것을 포기하고 등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부부의 정도, 이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도둑질에 대한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생충 같은 무리를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법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곧 올 것이라고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밭에 나갈 준비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채소 수확철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처럼 늦장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화를 신고 차키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무거운 채소 꾸러미를 싣고 상인들에게 배달해주던 제 충실한 오토바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벽돌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제 가장 큰 재산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오토바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등골을 따라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젯밤 퇴근해서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세워놓고 핸들 잠금 장치와 보조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잠가 두었습니다. 대문도 꼭 닫혀 있었는데 도둑이 소리 없이 침입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들어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 씨 어디 갔어요? 내 오토바이 어디 갔어요? 도둑이 든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여유롭게 아침차를 마시고 있다가 제 질문을 듣고는 태연하게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했습니다. 무슨 도둑이 들어? 민준이가 아침 일찍 급한 일 좀 보러 잠시 빌려갔어. 뭐 그렇게 집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이야. 빌려갔다니요? 그 오토바이는 제가 일하러 가는 차예요. 그리고 민준 씨는 기어 달린 오토바이 운전할 줄도 모르잖아요. 저는 초조하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평소에 일반 오토바이에 익숙했고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는데 왜 새벽에 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간 걸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허망한 신호음만 울리다가 결국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의 두려움을 점점 키웠습니다. 정오가 다 되어서 제가 현관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 번호의 오토바이 주인 지수 씨 맞으세요? 당신 남편 민준 씨가 지금 제 전당포에 오토바이를 맡기고 300만 원을 빌려갔어요. 당신한테 전화해서 이자를 낼 돈을 마련해 두라고 알려주라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명의가 당신으로 되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그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요? 술이나 도박, 아니면 그가 몰래 얽혀있는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갚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 들어가 김 여사를 찾았습니다. 엄마, 민준 씨가 제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긴 거 알고 있었죠? 300만 원이나 누가 민준 씨한테 제 오토바이를 팔 권리를 줬어요. 당장 민준 씨 불러서 오토바이 찾아오세요. 저 일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김 여사는 시장에서 쓸 잔돈을 세고 있다가 제 말을 듣고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신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왜 소리를 질러? 아내의 차는 남편 차이기도 해. 얘가 돈이 부족해서 잠시 오토바이를 맡기고
사업 자금을 마련했다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남편이 파는 건 그의 권리야. 아내라는 것이 남편을 돕지는 못하고 남편이 오토바이를 맡기게 만들고는 감히 시어머니한테 와서 행패를 부려? 사업이라뇨. 술집에서 3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엄마, 더 이상 민준 씨를 감싸지 마세요. 저 오토바이는 제 결혼 전에 제 명의로 된 개인 재산이에요. 그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요. 저는 울분으로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나서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입 다물어.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고 내 것은 곧 민준이 거야. 나한테 와서 법이니 뭐니 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안 무서워. 그 두 모자의 뻔뻔함과 잔인함은 저의 마지막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안 무서워한다고 했죠. 제가 엄마한테 말해두는데 오늘 밤 민준 씨가 오토바이를 찾아오지 않으면 저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정식명의 서류도 있고 민준 씨가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장면이 찍힌 카메라 영상도 있어요. 그때 가서 누가 무서워하는지 봅시다. 이 말을 하고 저는 뒤돌아섰고 김 여사를 집 한가운데에 버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때 저는 그녀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악하고 계산적이며 잔인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마치 제가 협박을 실행하기 전에 저라는 눈의 가시를 제거할 어두운 계획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이 길고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내렸고 집과 저의 마지막 인내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민주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제 오토바이도 그 망나니 남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곧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짙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의자 끝에 앉아 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밤 10시가 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뻔뻔함과 수법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먼저 행동하도록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악랄한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 없어졌어. 이웃 사람들, 우리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해. 김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안방에서 울려 퍼지며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가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허벅지를 짝짝 치며 거실로 뛰어나왔고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금 5돈. 내가 평생 노후 대비로 장롱 밑에 숨겨둔 금 5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 집에서 우리 며느리 말고 누가 또 방에 들어왔겠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신우이가 벌집을 쑤신 듯 달려왔습니다. 수아는 저를 손가락으로 똑바로 가리키며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지수 언니. 언니 정말 대담하네. 차 찾을 돈이 없어서 금 훔쳤어. 아니면 남자 따라서 도망가려고 돈 챙긴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엄마 방에 언니밖에 안 들어갔잖아. 현명하다면 당장 토해내. 저는 이 서투르지만 악에 가득한 연극 앞에서 벌떡 일어나 망연자실했습니다. 다들 말 조심해. 나는 어머니 방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어. 피 묻은 칼을 나한테 씌우지 마. 시침이 뗄 수 있을 것 같아. 물증이 나오면 그때도 부인할 수 있나 보자. 유진은 앙칼지게 소리치더니 민지와 함께 식탁 위에 놓인 제 핸드백을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잡으려 했지만 피에 굶주린 세 여자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낚아채 뒤집어 엎었고 화장품, 수첩, 지갑 등이 바닥에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지러운 물건들 사이에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작은 빨간색 천 주머니가 바닥 한가운데로 굴러 나왔습니다. 민지가 그 빨간 주머니를 낚아채 열어보니 안에는 빛나는 금 목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싸구려 도금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감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엄마, 이거 엄마 금 맞지? 이 가방 안에 숨겨놓으려고 했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도둑이 매를 든다고 하더니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가짜 금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이 몰래 제 가방에 이 물건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서투르지만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달려와 가짜 금을 움켜쥐더니 먹잇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사냥꾼의 쾌감을 담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했던 협박과 똑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내가 한 말 기억 못해. 내가 악하게 나온다고 했지. 너처럼 눈먼 도둑 며느리는 우리 집에서 받아줄 수 없어. 네가 내 금 가져가서 남자 먹여 살리려고 했니? 아니면 내 친정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했니? 이 음란하고 버릇없는 것.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변명하거나 해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도둑이 매를 드는 무리 앞에서 제 말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경멸로 가득 찬 썩소를 지었습니다. 이 연극 정말 잘하시네요. 하지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경찰이 감정해보면 알겠죠. 제 말은 김 여사의 광기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그녀의 세 딸이 이미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짐을 몰래 정리해 놓았던 제 침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와 바닥에 질질 끌더니 온 힘을 다해 마당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가방은 현관 계단에 부딪혀 잠금 장치가 풀렸고 옷가지들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사방팔방 흩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문간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밤의 정적 속에서 온 동네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꺼져. 너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이 집은 내 아들 거야. 네가 서류를 가지고 있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이 애의 엄마야. 나는 너를 쫓아낼 권리가 있어. 이런 버릇없고 재산이나 훔치는 여자는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네가 직접 월세방이나 얻어 살아. 네가 직접 돈 벌어. 감히 내 아들한테 기생할 생각도 하지 마. 새 시누이들은 엄마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낄낄 웃었고 눈에는 눈의 가시를 제거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울지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애원하거나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나가 옷을 하나하나 주워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가 피땀 흘려 지은 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가장 어두운 영혼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현관 계단에 오만하게 서 있는 네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분노와 결의를 담은 불타는 시선만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쇠대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는 저와 그 가족이라고 불리는 집단 사이를 공식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둠이 저를 감쌌고 찬바람이 몸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라울 정도로 맑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밤길을 걸어 친정엄마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냈으니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저에게 반격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고요한 시골길을 따라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자갈밭에 부딪히며 내는 덜그럭 하는 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건조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스쳤지만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은 식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갖 개인 소지품이 담긴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마을 끝에 있는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귀가는 굴욕적인 며느리가 울면서 피난처를 찾아가는 도피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한 여자가 내일 아침의 결전을 위해 무기를 준비하러 본부로 돌아가는 행군이었습니다. 친정 엄마의 3칸짜리 기와집은 여전히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대문을 열었습니다. 한밤중에 내던져진 가방과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멍하니 서 있는 딸을 본 어머니는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 없이 그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한 번 훑어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지수야, 이슬 맞으면 춥단다. 엄마가 널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집으로 들어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어머니가 건네주신 숭늉을 단숨에 마신 후 방금 시댁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오토바이를 훔쳐간 일, 가짜금을 넣어 누명을 씌운 연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여사가 제 짐을 내던지며 저를 집에서 쫓아낸 일까지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욕하지도 운명을 한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찻잔을 탁자에 딸깍 소리가 나게 내려놓은 후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얘야. 네가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어. 그들이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마음먹었다면 우리는 법으로 이야기해야지. 오늘 밤은 울지 마. 내일 싸울 힘을 비축해야 한다. 이 말을 하신 후 박 여사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장롱 열쇠를 찾아 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겹의 벨벳 천으로 쌓여 있는 작은 쇠 상자를 꺼내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어 나무 탁자 위에 정중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내 무기란다. 어머니는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여 계약서야. 네가 집을 짓기 3년 전에 엄마가 네 이름으로 단독 명의를 이전하는 공증 절차를 다 마쳤지. 여기에 딸 김지수에게 단독 증여한 재산이며 부부 공동 재산에 합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내 남편 민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면서 서명했던 재산 포기 각서도 첨부되어 있지. 법적으로 네가 살고 있는 집, 네가 채소를 키우는 밭, 이 모든 것이 내 거야. 김 여사든 민준이든 여기에는 단 한 푼의 권리도 없단다. 저는 서류철을 손에 들었고 마치 튼튼한 방패를 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선견 지명과 법률 지식이 이제 저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만으로는 시댁 식구들의 교활함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카메라 메모리 카드와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조용한 집에서 저는 모든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민준이 서랍을 뜯는 동영상, 시누이들이 공모하여 제 가방에 가짜 금을 넣는 장면, 김 여사가 여행 가방을 던지고 저를 쫓아내는 선언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민준이 제 명의의 오토바이를 전당포에 맡겼다고 확인하는 전당포 주인의 통화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작은 USB에 복사하여 손바닥에 꽉 쥐었습니다. 이것은 저 기생충 같은 무리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민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할 확실한 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릴 때 박 여사는 휴대폰을 꺼내 이자 외가 쪽 먼 친척이며 정직함으로 유명한 평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평의장님? 저 박 여사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질서 유지 및 시민의 재산 갈취와 관련된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지순의 집에 공무원들 몇 분 좀 보내주시겠어요. 저에게 불법 가택 침입 및 재산 절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이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을 잡은 후 박 여사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전략을 짜는 사람의 근엄함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롭고 포용력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단다. 이제 푹 자렴. 내일 엄마가 너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거야. 한 뼘의 땅도 바늘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내일 법 앞에 섰을 때 그 귀하신 시어머니가 여전히 그 오만한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보자꾸나. 저는 침대에 누워 어머니의 팔을 베고 누웠고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밤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이 집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일 진정한 폭풍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건너편에서 헛된 승리에 취해 잠들어 있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정확히 아침 8시 밭에 채소 잎에 아침 이슬이 채가 시기도 전에 저희 집 앞마당의 정적은 천둥 같은 문 두드리는 소리로 깨졌습니다. 어젯밤 김 여사가 저를 쫓아내며 시원하게 걸어 잠갔던 튼튼한 쇠대문이 이제 제 어머니의 단호한 손 아래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와 박 여사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온 마당에 울려 퍼지자 평화롭던 작은 동네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고 모여들어 몇 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싶어 했습니다. 안에서는 슬리퍼 끄는 소리가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어 얼굴이 부은 김 여사가 투덜거리며 성난 얼굴로 문을 열기 위해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팔을 휘두르며 잠을 방해한 사람에게 퍼부를 가장 신랄한 욕설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야? 대체 누가 새벽부터 남의 집을 부숴 남 좀 자게 내버려둬. 이 버릇없는 것들. 자니만 정장 안에. 하지만 문이 활짝 열리자 그녀의 날카로운 욕설은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녀 앞에는 저와 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평의장과 단정하게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김 여사의 얼굴에 곧장 비쳤고 그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빨갛던 색깔에서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 날카롭던 눈빛은 이제 당황과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태도는 마치 공정한 재판관이 심판대에 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인사도 없이 불타는 눈빛으로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 당신은 대체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내 딸을 집에서 쫓아내고 불법으로 이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겁니까? 정부기관과 수많은 이웃들의 시선 앞에서 추궁을 받자 김 여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허세를 부리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신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민준이는 지수 남편이고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며느리 물건은 곧 시어머니 물건이지. 나는 시어머니로서 버릇없는 며느리를 훈육할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경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난동을 피워요. 그때서야 민주는 거실의 어지러운 이불 더미 속에서 부스스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술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자 그의 손발은 풀렸고 벽에 기대서야 간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웃음은 사돈 가족의 무지와 끝없는 탐욕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다툼하지 않고 지난밤에 꼼꼼히 준비한 두꺼운 서류철을 핸드백에서 꺼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 돌 탁자로 다가가 서류철을 탁자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건조하고 단호한 소리에 김 여사와 민주는 모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읽어봐.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가짜는 논리로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여 계약서야. 내가 3년 전에 지수 명의로 단독 공증 절차를 마쳤어. 여기에 딸 김지수에게 단독 증여한 재산이며 부부 공동 재산에 합치지 않음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게다가 여기에는 당신 아들 민준이가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은 재산 포기 각서도 첨부되어 있어. 법적으로 당신 아들 민준이는 이 집에 단 한 푼의 권리도 없단 말입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공증 도장이 찍힌 붉은 글씨와 아들의 서명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소리 없이 떨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폭풍 전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벽구석에 움츠러든 귀한 아들을 돌아보며 부인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피했으며 거북이처럼 목을 움츠릴 뿐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이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허울뿐인 자존심을 난도질하듯 이웃들의 비웃음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에는 남의 집을 통째로 뺏으려 했던 거야. 이제야 정신 차리겠네. 망신당하는 꼴 좀 봐.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려고 저러나. 김 여사가 집을 완전히 잃었다는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귀한 아들에게 다음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평의장을 마주보며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는 주거 분쟁 해결 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민준 씨는 제 명의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훔쳐서 300만 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새벽에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나가는 장면이 찍힌 보안 카메라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전당포 주인에게서 받은 전당포 증명서 사본입니다. 저는 이 절도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평의장은 증거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꼼꼼히 검토한 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증거 사진과 서류가 너무 명확하니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시민의 재산 절도 행위에 대해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허리에 달린 수갑을 보자 민주는 다리가 풀려버렸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 난폭하고 술 취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현장에서 붙잡힌 범죄자의 비겁함만 남았습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저의 발밑으로 기어와 마치 절이라도 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빌게. 이장님께 나 좀 용서해 달라고 빌어줘. 내가 실수했어.
내가 당장 일자리 찾아서 돈 벌어 오토바이 되찾아올게. 나 감옥은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우리 부부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선처해줘. 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자 김 여사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더니 저에게 달려들어 이 악랄한 것,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나는 너와 목숨을 걸고 싸울 거야. 너처럼 덕없는 여자는 하늘이 천벌을 내릴 거야.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손을 대기도 전에 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관은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 여사, 당장 침착하세요. 공무집행 앞에서 남을 폭행하는 것은 죄가 가중됩니다. 이 집의 경우 법적 서류는 김지수 씨가 유일하고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세 딸에게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당장 이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버티면 불법 가택 침입죄로 강제 집행할 것입니다. 경찰의 명령은 N기를 박듯 단호했고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두 경찰관에게 이끌려 절규하며 특수 차량에 태워졌고 새 시누이 수아, 유진, 민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에어컨 바람 아래 소파에 누워 저에게 하녀처럼 시켰던 그들이 이제는 굴욕적으로 옷가지를 대충 비닐봉투와 여행 가방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자랑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문 밖에서 둘러싼 이웃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수군거림 아래 짐을 끌고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제 시댁 가족의 탐욕스러운 제국은 굴욕적이고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 특수 차량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마을 대나무 숲 뒤로 사라졌고 한때 저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민주는 이제 수갑이 채워진 채 죄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여사와 세 딸들, 처음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시골이 더럽고 냄새난다며 오만하게 굴었던 그들이 이제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고개를 숙인 채 이웃들의 경멸 섞인 시선 아래 대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명품 허세도 없었고 오직 치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쇠대문이 쾅 하고 닫히며 2달 동안 제가 갈망했던 평온을 이 집에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가슴을 짓누르던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를 덜어내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온화하지만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렴. 모든 불운과 불결함을 집에서 싹 몰아내야지. 두 모녀는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뒹굴던 빈 술병들, 흩어진 담뱃재,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빗자루질 한 번 한 번이 제 마음속에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기억들을 깨끗하게 쓸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점차 깔끔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지긋지긋한 술 냄새 대신 은은한 풀꽃 향기가 다시 감돌았습니다. 해질녘, 저는 탁자에 앉아 펜을 들고 일방적인 이혼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가정폭력, 재산절도,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준의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에 법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8년의 청춘이 마침내 한 장의 종이 안에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두 모녀만 함께 했지만 노란 불빛 아래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민물개 된장국과 바삭한 김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렴, 지수야. 기운 차려야지.
여자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해. 너는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엄마도 네 옆에 있잖아.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저는 뜨거운 밥을 먹었고, 행복감에 눈물이 고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상님들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희미한 연기 속에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이 시련을 극복할 강인함과 현명함을 주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밭은 상처가 완전히 잘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나와 저녁 바람에 잔잔하게 흔들리는 드넓은 채소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르고 풍성한 채소들은 풍년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남편을 잃은 것은 손실이 아니라 위대한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자유와 자립의 맑은 공기를 가슴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 해가 다시 뜰 것이고 저는 이 땅에서 제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꾸기 위해 다시 밭으로 나갈 것입니다. 현관 앞에 서서 바람에 몸을 맡긴 밭을 바라보며 저는 자유와 평온의 향기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저에게는 집뿐만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된 새로운 삶이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착한 마음이 잘못된 곳에 쓰이면 탐욕만 키우고 무한한 인내심은 결국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법을 잘 이해해야 불의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 옆에서 저는 행복이란 때로는 그저 자신의 집 지붕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단순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리며 댓글을 남겨주세요.